금당에 유시성의 부잣집이 있습니까? 어디서 무언 소리를 좀 듣고 오셨는가? 요새도 가심이 도깨 뛴단게 무언 독풀을 씹었다고 한 것 같은디요. 이 순에 빠진 산천에 묵고 죽을 독풀이 어딨다고 독풀을 들먹인단가? 한 꽃살문에 관한 전설. 송은일. 첫 번째 이야기. 양귀비 꽃살문. 8년 전 이유리가 대한민국 공예대전에 첫 출품한 7폭 병풍의 제목이었다. 29살의 그는 그 작품으로 대상을 탔다. 한 폭마다 그물처럼 촘촘히 아루새긴 99 꽃송이. 아름다움을 넘어 사악함이 느껴진다는 평을 받았던 작품. 더욱 아름답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범하지 못할 규칙이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던 이는 악성 베토벤이었다. 그때 이유리의 꽃살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범하고 이루어낸 그 무엇이었다. 사람들은 그 꽃송이들이 양귀비라는 사실에 경악했고 꽃살문의 귀기설인 아름다움에 신음했다. 이유리 이외엔 누구도 나무에 양귀비를 새기지 못하리라고 선포된 순간이었다. 양귀비 꽃이 목공예가 이유리의 상징 기호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위 시상식으로부터 석 달여 뒤 예습이라는 타이틀을 단 그의 첫 전시회가 열렸다. 예습이라는 타이틀은 국전 출품작이 나오기 전에 새겼던 작품들이라는 뜻이었다. 그 10석점의 작품들에는 색깔로 된 제목이 일련 번호처럼 매겨져 있었다. 파란 꽃문, 빨간 꽃문, 노란 꽃문, 검은 꽃문, 흰 꽃문, 푸른 꽃문, 주황 꽃문, 분홍 꽃문, 보랏빛 꽃문, 금빛 꽃문, 은빛 꽃문, 갈빛 꽃문, 잿빛 꽃문. 색색의 그 문들은 어느 곳을 향해 열린 것들이었을까? 이른바 꽃살문 시리즈였다. 작품의 크기가 다르고 목재가 다르고 꽃의 모양과 채색이 달랐으나 10석점의 꽃살문에 새겨진 꽃들은 모두 양귀비였다. 그 뒤 그이는 2해 간격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상이든 장롱이든 의자이든 그의 작품들에는 언제나 눈부신 혹은 함초로만 꽃이 피어났다.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꽃들이 그의 테마였다. 숲이나 들판 언저리에서 살다가 베어져 그의 손에 닿은 나무들이 모두 원래의 유연함과 본성을 되찾으며 꽃나무로 부활했다. 그리고 5번째 전시회, 2해 만에 다시 돌아온 그의 거친 손에는 은밀하게 꽃이 핀 49점의 작품이 들려 있었다. 이유리라는 이름의 대명사가 된 몽환의 꽃, 양귀비. 현실에서는 취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금기의 꽃이 원통형과 삼각에서 12각에 이르는 갖가지 형태의 수납장들에 새겨져 우리 일상 깊이 들어온 것이다. 저는 나무의 종이에요. 나무로 우상을 삼았거든요. 나무를 선택한 순간 저는 사람을 버린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버리기 위해 나무를 택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 저한테 나무는 다시 사람이기도 해요. 나무를 만질 때 자르고 깎고 문지르고 무게와 결의 방향을 따지고 어떤 형상을 그려보고 새길 때마다 저는 혼자서도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기는 꽃은 제 우상에 바치는 경배의 일종이에요. 세상 모든 나무를 우상으로 삼은 여자. 그이는 목공예가가 아닌 몫으로 불리길 원한다. 그런데 누구의 천두제를 지내기에 매번
49점의 작품이었을까. 그이는 몇몇 개의 꽃살문을 더 지나야 하는 걸까. 문화 기간지 아리랑 부모였다. 창간 10년 특집호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광고가 난무하는 세상에 광고를 씻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성공했다는 잡지. 늘 바쁜 아내 명신이 결혼 이후 내내 정기구독을 하는 까닭도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고급스런 잡지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잡지에서 이 정도 분량의 기사로 다룰 정도면 이유리가 차지한 자리가 그만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큼지막한 사진들을 아울러 7쪽이나 되는 작가 대 작품 코너의 기사는 이유리가 어디서 살며 작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시회는 지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보름간 열린 걸로 돼 있었다. 2달 전에 전시회가 끝난 셈인데 지금 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요일 오후 6시 잡지사 사람들은 어쩌면 퇴근을 했을 터이다. 이유리에 대해 묻자면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를 찾는다는 전제가 당연하다면 그랬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소리 지르며 내동댕이 친 여자를 지금 다시 찾아 어쩌자는 거냐는 의문을 무시할 수 있다면. 집에 들어서서 가방 내려놓고 잠깐 쉴 요량으로 소파에 몸을 걸치다가 탁자 위에서 잡지를 발견했고 책장을 아무렇게나 넘기다가 사진을 만났다. 작품들을 배경으로 흰 상의에 무릎 길이의 빨간 치마를 입고 옆으로 선 여자. 밝은 갈색으로 염색해 산뜻하게 쳐올린 머리와 깎여서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은 언뜻 보았으면 모르고 지나칠 만하다. 화사하게 성장한 여자는 예전에 알던 그 여자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다라실에 이유리를 모르랴. 토끼를 키운다던 8살 꼬맹이, 어부달라며 보채던 10살 계집애, 비를 맞으며 내 할머니를 찾아다니던 여중생, 농협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며 자랑스레 안겨들던 19살, 오래도록 율희 아닌 유리로 부르며 지낸 탓에 유리로 각인된 여자. 목공예가 이 유리를 몰랐을 뿐이다. 헤어질 무렵 유리는 은행원이고 24살의 학생이었다. 시골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면 돈을 벌어 야간대학에 진학하겠다던 꿈을 이루었던 여자. 직장 다니면서 강의를 듣기 위해 노상 뛰어다니던 악착이가 그 5해 뒤 국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니. 게다가 목공예에 양귀비. 하기는 꼬마일 때도 다른 행성에서 떨어진 아이처럼 엉뚱하긴 했다. 나무에 절을 하는 건 예사였고 바위에도 신령이 있다고 속삭이던 아이가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 동화를 1시간씩 중얼대기도 했다. 옷차림새는 또 얼마나 특이했던지 빨간색이 제 보호색이나 되는 양 노상 빨간 옷을 입고 다녔다. 시골에서 시골 아이처럼 안 되던 유리는 서울에 살아도 서울 여자처럼 되지 않았다. 지금 사진 속의 여자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기사를 보자면 그동안 나무만 만지고 살았을 여자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빠져나온 여주인공 같지 않은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면 이미 늦은 시각임에도 전화기를 들고 잡지 뒷면에 쓰인 번호를 누르고 만다. 6시 반인데 퇴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아리랑 편집부 최시영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는다. 이유리 기사를 쓴 윤미나 기자를 찾았더니 저쪽에선 퇴근했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저는 이유리 씨 고향 선배 되는 사람인데 유태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막 기사를 읽다가 반가워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윤미나 기자께 전화드렸습니다. 윤미나 씨가 퇴근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취재원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이런 경우 저희들은 메일로 취재원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잡아당기던 끈을 놓아버린 듯 몸이 급작스럽게 이완된다. 이제 처분이나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또 한 차례 비켜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영원히 비켜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내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고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도려내듯 단숨에 결별을 선언하고도 몇 달 뒤 유리를 찾아 헤맨 적이 있었다. 아무 데서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창밖은 벌써 어스레하다. 명씨는 지금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학 동기들을 찾아 목적지로 향하고 있을 터이다. 계절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모임이었다. 닷새간의 일본 출장을 다녀온 뒤끝이 아니었어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을 만나 시간 보내는 일이 점점 힘겨웠다. 모든 일이 시들한 즈음이었다. 사람에게 일생을 나누어 써야 할 힘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그걸 진작 당겨서 소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했다. 억지로 부지하는 일상 같다곤 할까. 나가보긴 해야지 하면서도 소파에 기댄 등을 모로 눕힌다. 잠이 오는가 싶은데 감긴 눈 안으로 불쑥 조그만 계집아이가 뛰어들었다. 흰 셔츠에 빨간 멜빵 치마를 입은 8살의 유리였다. 야, 거기 내 자리인디. 너 누구야? 하며 숲속 바위 아래에 등장했던 꼬맹이. 그 1년 전에 할머니 집 대문 앞에서 봤던 아이였다. 그때도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던 아이는 저보다 한두 살 위일 듯한 사내 아이와 씨름하듯 얼클어져 있었다. 맨 땅에서 뒹구는 두 아이는 땅강아지 같았는데 계집아이가 우세해 보였다. 사내 아이를 타고 앉아 마구 물어뜯던 참이었다. 사내 아이는 비명을 질러대는데 계집아이의 짧은 치마가 뒤집어져 빨간 속바지에 묻은 흙이 풀풀 날렸다. 내 곁에서 함께 할머니 집으로 들어서던 어머니가 아이들을 말리려고 나서는 참에 대문 안에서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나와 계집아이를 들어올렸다.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몸부림을 치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여고생이 어머니를 향해 인사를 했다. 그래 연희야, 오랜만이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인사를 받았다. 연희가 제 동생을 안고는 도망치듯 할머니 집을 떠났다. 할머니 생신 전날이었고 5월이었다. 숲속에서 아이를 다시 만난 그날도 할머니 생신날이었다. 바위 주변에 아카시아 꽃이 잔뜩 피어 꽃향기가 햇살처럼 넘실대던 한낮. 아이가 나한테 네가 누구냐고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받기에는 대답하기에도 그때 나는 너무 어렸다. 질문 받기는 했으되 답하지 못한 의문은 그래서 내 뇌리에 빨간색으로 박혀버렸다. 나는 누구인가? 뭐하는 작자인가? 질문들은 내 나이와 더불어 크고 비틀렸다가 비틀린 채 느지러져가는 참이었다. 전화 벨소리에 무기력하게 빠져들던 게으름에서 가까스로 벗어난다. 소파에 누운 채 손을 뻗어 전화기를 귀에 대니 어이 술장수 소리가 들렸다. 대학 동기 양색은 목소리다. 출장 갔다더니 왔구나. 조금 전에 들어왔다. 웬일이야? 어떻게 알고? 오늘 모임에 맞춰 일정을 비워놓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나가기가 싫지 뭐냐. 너나 나온다면 네 얼굴 본다는 핑계로나 가볼까 싶어서 네 마누라한테 전화했더니 지금쯤 집에 와 있을 거라고 하더라. 아마도 안 나오려고 할 거라고 날더러 널 끌어내래. 야, 나와라. 내가 검사냐 판사냐 변호사냐. 만나면 순 그쪽 얘긴데 무슨 재미가 있어? 말련다. 그럼 우리끼리 만나자. 사실은 내가 공항에서 나오다가 따로 약속을 잡아놓은 참이야. 알지? 스페이스 비전의 이경용.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안 나오려고 미리 술을 썼다 이건데. 뭐, 일 때문이냐? 술장수가 집장수한테 일은 무슨. 그저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했어. 그럼 내가 그쪽으로 합류해도 되겠네. 어디서 보기로 했는데? 스페이스 비전이 들어있는 건물 지하바에서. 생각 있으면 그럼 그리 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신 박명신한테는 오늘 우리 만난 거 비밀이다. 내가 널 빼돌렸다고 할 게 분명하지 않냐. 그건 내가 할 소린 것 같다만. 좀 이따 보자. 퇴근 시간이므로 1시간은 걸려야 셋이 만나게 될 터였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다가서는데 장식장 옆 공간에선 연갈색의 낯선 가구가 눈에 띄었다. 열쇠 보관대인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는 미처 못 봤는데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실내 분위기에 어우러진 허리 높이의 가구다. 결혼하고 이사를 3번 했다. 다시 이사를 하기까지 집안의 가구 배치가 달라지거나 새 가구가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 여겼다. 바깥 생활이 번잡한 데 따른 반작용인지 명씨는 집안의 소소한 물건이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새 가구, 그것도 꾹그림이 새겨진 사다리꼴 형태의 통목 받침대에 11자형의 다리를 세웠고 맨 위는 독서대 같은 판이다. 그 위에 검고 붉은 꽃 한 송이가 새겨져 있다. 가장자리 꽃잎은 붉은데 꽃술 쪽은 검은 빛이었다. 무슨 꽃인지 알 수 없으나 꽤 정교하게 새겨졌다. 가구 회사에서 대량 생산해낸 제품이 아니라 수공 작품이다. 낯선데 눈에 익은 까닭이 뭘까? 신을 벗고 거실로 올라서서 두리번거리니 소파 앞 탁자 위에 놓인 아리랑이 눈에 띄었다. 유리가 있는 페이지를 들춰본다. 집에 들어와 있는 가구가 유리 기사 속 화보에 전시돼 있었다. 먼 발치서 다른 작품의 배경인 양 찍힌 사진이지만 틀림없었다. 잡지를 펼친 채 들고 열쇠 받침대가 있는 곳으로 왔다. 책을 내려놓고 쭈그리고 앉아 열쇠 받침대를 조심스레 뉘었다. 받침대가 꽤 무거운데 바닥에 빨갛게 음각된 표식이 있었다. 동그란 원 안에 새겨진 2 글자, 율과 희. 헤아릴 율, 빛날 희, 율희. 사진을 볼 때는 멍하더니 이름을 마주하니 어리둥절하다. 유리 작품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명신이 유리를 알 리 없고 유리가 유태준의 아내인 명신을 알 리 없었다. 유리와 헤어질 때까지 나는 다른 여자를 알지 못했다. 유리 하나로도 나한테 여자는 차고 넘쳤다. 유리와 헤어지고 난 뒤에는 손 닿는 여자마다 취하고 살았지만 결혼하기까지 명신을 향해서는 그 손조차 뻗은 적이 없었다. 명신과 유리가 서로를 알 리는 없는 것이다. 아리랑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일부러 이 유리를 찾아가 작품을 구입했다. 명신에게 그런 취미가 있었던가. 게다가 전시회 끝난 게 벌써 2달이나 되었지 않은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담배 생각이 났다. 4해 가까이 끊었던 담배 맛이 기갈든 듯이 온몸에 차올랐다. 2번째 이야기. 그날 구멍난 학점을 메우느라 들어갔던 여름 계절학기 첫 시간이었다. 출석을 부르고 강의를 시작했던 미학 교수가 느닷없이 뭐요 당신? 했다.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한 여학생이 강의실 뒤편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뛰어오다 흘린 땀을 화장실에서 걷고 들어왔던가. 발글에 달아오른 얼굴은 씻은 흔적이 역력했다. 소매 없는 연회색 컬러 셔츠에
무릎까지 닿는 흰 반바지를 입고 왕골로 엮은 가방을 든 채였다. 늦어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이는 그를 향해 교수가 미학적으로 생긴 사람이니 늦은 걸 봐주겠소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폭소가 터졌다. 더위와 땀 냄새가 진동하던 한여름 강의실에 시원한 바람이 분 것 같았다. 그리고 미학적으로 생겼다는 그 이유리가 내 옆에 빈자리로 와 앉았다. 교수가 지각에 대한 벌을 내리듯 맨 앞자리를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나 또한 다른 학생들보다 늦었던 탓에 앞자리에 앉은 참이었다. 최시영에게 이유리가 불운이라면 나의 불운은 그날 시작되었다. 여자가 옆자리에 와 앉을 때 내 마음 안으로도 들어와 앉아버렸다는 것을 그날로 깨달아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여자 안에 다른 사내가 고인돌처럼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도 같은 날 알았다. 설마 그 사내를 드러내지 못하랴 하는 결기와 아마 지금쯤 내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기대를 반복해 품으며 시간이 들쭉날쭉 흘러왔다. 그 사이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한 사람은 언제나 이유리였다.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나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 무렵 이유리 안에 들어앉아 있던 그 사내를 열흘 전에 다시 만났다. 자신을 이유리의 고향 선배라 소개하던 유태준이라는 사내. 이름을 듣는 순간 그라는 걸 직감했다. 오래전에 유리 앞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던 그를 서너 차례 보았다. 두어 번은 몹시 취해 유리 앞에 앉아 있었고 한 번은 유리 손을 끌고 택시를 타던 모습을 정말이지 속수무책 지켜만 보았다. 전화 속의 유태준은 자신을 향해 맹렬한 저기를 가지고 있던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정식으로 인사 나눈 적이 없으니 기억할 까닭도 없긴 했다. 그날 내가 유리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단언했던 건 위기의식이 발동한 탓이었다. 이제 와서 왜? 난도질하듯 상처 입혀버리고 나서 안 돌아보더니 어쩌자고. 그동안 그 여자 곁에 있었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였다. 그를 향해 내뱉지 못했던 말들이 전화를 끊고 나서 뒤늦게 터지는 바람에 그날 밤 혼자 복음을 했다. 유치했다는 내 고난밖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사흘이 더 걸렸다. 그 사이 아직도 그가 유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전화를 했더니 유리 전화는 또 꺼져 있었다. 아무 때나 전화기를 꺼놓는 여자 때문에 이따금 돌아버릴 지경이 되는 건 그의 행방을 깜깜하게 몰랐던 2년여의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회사 사직과 휴학과 이사를 동시에 감행한 여자가 사라져버렸던 기간. 2해가 넘어 나타난 여자는 늙은 목수의 제자가 되어 아예 그 집에 들어앉아 살았으며 당시에는 다른 목수집에서 다시 도부살이를 시작했노라고 했다. 나는 네 스승들이 인간 문화재급의 장인이나 되느냐고 비꼬았다. 유리는 이름 없는 목수들일 뿐이라며 웃더니 두 번째 스승 집에서도 1년 반을 살다 나왔다. 지금은 어린 날의 집에 가 있었다. 이름만 들었던 월곡. 지금까지 묵시적인 거부를 느꼈던 탓에 나는 유리의 고향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 몇 년 전 소록도를 취재하러 가는 길에 그 마을 언저리를 지난 적이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뒤늦게 알았다. 한반도의 끝에 매달린 꼬마 반도. 고흥군 월곡은 벌교를 지나 고흥 땅으로 들어선 뒤 과역이라는 곳과 고흥읍의 중간쯤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운대라는 마을 앞 오거리, 몇백 년 묵은 버드나무 그늘 속에 오래된 가게가 있다던가. 어젯밤 묵은 수첩에서 그런 단편적인 지명을 발견했을 때 혼란스러웠다. 유리는 진작에 제 고향집으로 난 지도를 나한테 그려줬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종의 거부감은 어디에 근거했던 것일까? 그러다 잠을 설치고 말았다. 새벽 4시에 출발해 11시 다 되어 도착한 아름드리 버드나무 그늘 아래 버스표며 담배며 과자를 파는 운대상회가 있다. 벌교와 녹동을 가로지르는 새 고속도로가 마을을 반으로 갈라놓았다더니 낡은 회색 기와지붕을 인 가게는 성곽처럼 높아 보이는 도로 밑 옛길 한켠에 넘어질 듯 허름하게 서 있다. 그 언저리에 농협지소도 있었고 대포집도 있었다. 월곡으로 가는 팻말이 안 보일 뿐이다. 길을 묻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설민욱이다. 아침부터 웬일이야? 11시가 아침이냐? 어디야? 이유리 찾아 산만리 중이다. 열분았네. 이유리가 이번에는 어디로 잠적했는데? 제 고향집. 지금 그 근방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헤매고 있어. 웬일인데? 전화번호첩을 잊어버렸지 뭐냐. 수시로 전화기 잊어먹고 수첩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일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너처럼 뭐든 잊어먹을 줄 모르는 인간을 끼고 살잖냐. 좀 찾아봐. 작년 여름호인가? 네가 기사 쓴 악기장 홍수맹 씨. 그 양반한테 자문을 구할 게 있어서. 공영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문화 돋보기를 만들고 있는 민욱과는 노상 정보를 주고받고 살았다. 새 꼭지를 기획하는가 보다. 차에 있던 수첩에서 홍수맹 씨 번호를 찾아 불러주고는 전화를 끊는다. 가게로 들어가 눈에 띄는 대로 생수 2병과 담배 한 보루와 소주 한 상자, 라면 한 상자를 사면서 월곡마을을 물었다. 70살이 넘어 보이는 가게 주인이 심드렁하게 물건값을 받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월곡? 달아실 말이지? 달아실이라고요? 월곡 옛 이름이 달아실인가요? 행정상으로는 월곡인디 여기선 그냥 달아실이라고만 부르지. 근데 거긴 왜 가실라고? 사람도 안 사는 산골에. 달아실에 사람이 안 삽니까? 산다고 해야 하나? 안 산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몇 집 살았고 찾는 사람도 무던히 많았지만 시방은 골짜기에 집 한 채 달랑 있는디 집주인 댕기러 왔단 말 못 들었은 게 피었을걸? 석촌 도요지 털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달아실에는 아침부터 무언 일로? 사람 없는 마을을 묻는 낯선 놈이 못내 궁금한 얼굴이다.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가게를 지키고 있던 참에 재미난 일을 만난 듯 노인의 주름 깊은 얼굴에 생기가 돈다. 달아실 아랫마을이라면 여기 운대를 이르는 건가요? 운대는 이 근동 몇 동리를 아우르는 이름이고 달아실 아랫마을은 새 도로 건너편 동네 금당을 말하는 거요. 저놈의 새 도로 때문에 안 베는 것이지 바로 앞이요. 도로가 동네를 아주 배려놨단 게. 달아실하고 금당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10리가 쬐끔 넘지? 헌디 달아실엔 무언 일로? 10리라면 4킬로. 쬐금 넘는다는 시골 노인들 거리 표현으로 미루어도 많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유리를 향해 치닫던 길을 잠시 지체하기로 마음먹는다. 아무리 젊은 놈이라 해도 초면에 말꼬리를 싹둑 잘라버린 노인의 어투가 뜻밖의 푸근하기도 하다. 제가 글쟁이이자 사진쟁이입니다. 어디선가 소록도 가는 길목 얼음에 고인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생각난 김에 여쭤본 겁니다. 고인돌이야 이 사방에 있었지. 금당이랑 달아실에도 처치 못한 게 여적도 여기저기 박혀있고. 근데 진짜 고인돌은 화순에 많을 것인디? 그런가요? 함은 거긴 아예 공원까지 만들어 놨더만. 주암 때문에 물 담으면서 물에 잠길 것들 중 얼마를 가져다 놨다든가. 나도 공원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디
바위땡이가 집채보다 큰 것도 있대. 그런 게 돌무덤을 보려면 글로 가는 것이 상수다 이 말이요. 저는 그렇게 점잖게 모셔놓은 거 말고 야산이나 들판에 뜬금없이 박혀있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이 근방에 요기할 만한 데가 없겠습니까? 제가 꼭두새벽에 출발해 여기 이른 참이라 석이 비었는데요. 국밥에 소주 반병 정도 반주 삼아 마시면 딱 좋겠습니다만 어르신 말씀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요 앞 동강 대포집 국밥 맛이 쓸만해. 장사 안 된다고 괴기 덜어내는 보채 없는 짓거리 안 하고 등 따시질 만큼 퍼주기도 하고. 그럼 가게 비우기 못하시면 버드나무 밑에서 잠깐 대포 한 잔 받으시렵니까? 평상이 좋은데요. 저한테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재미난 얘기라. 술은 좋은디 나도 여기서 장사하는 처지라 백주대로서 자리 펼 수는 없지. 가세나. 가서 자네가 무언 얘기를 듣고 싶은지 들어보세나. 노인은 흥감한 투로 안주인을 불러내놓고 나를 앞서 동강 주막집으로 건너갔다. 나는 물건들을 차에 싣다가 차 안에 둔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표준어에 덜 오염된 노인의 말투가 재밌지 않은가. 노인 세대가 다 떠났을 즈음에는 지역 언어가 희귀해질 터였다. 이 기회에 한바탕 채집을 해놓아도 괜찮을 것이다. 녹음기를 살려 셔츠 앞주머니에 넣고 동강 주막집으로 들어가니 65살은 넘어슴직한 주막 여주인이 계시 손님이 왔다며 반색을 했다. 국밥 2그릇과 소주 2병을 청하자 가운데 화덕이 있는 동그란 양철 탁자가 금세 곁들이 반찬으로 채워졌다. 운대상회 노인은 술이 고팠던지 내가 권하자 주름진 얼굴에 흡족한 웃음을 띠며 받았다. 어르신, 금당에 유시성에 부잣집이 있습니까? 다라실에 의원 하던 집이 있었고요. 그걸 선생이 우지게 하신단가? 어디서 무언 소리를 좀 듣고 오셨는가? 이 근방 태생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도요지나 고인돌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은 것 같고요. 금당 유씨 부자네 이야기며 근동 의사 노릇을 하시던 할머니 이야기도 들은 듯해서요. 그랬구만. 허기사이 글을 짓는다더니 넘사는 이야기에도 귀가 솔깃하겠고. 텔레비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것 같아. 어쩌다가는 넘사는 이야기를 받아서 거짓갈 이야기인 것 맨기론 꾸민담시롱. 그런 게 두 벌로 거짓말을 해갖고 그 무엇이냐. 참을 만들어내는 제주꾼들이 글쟁이라 이거지. 이 시골 노인이 글쓰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든지 거짓말로 노인을 회유하려 했던 게 낯이 뜨거워 죄 없는 소주병을 들었다가 노인의 잔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내 잔을 비운다. 예전 금당에 유가성 가진 부잣집이 있긴 있는디 시방은 없지. 지금도 유가들이 여럿 있기는 한디 대개 다 알고지고. 정원집, 옛날 유가 부자네를 부른 이름이었지. 정원집이 읍내에 종합병원을 짓고 나서 쫄딱 망하는 바람에 금당 사는 유가들도 쪽박을 찼다 이 말이여. 왜요? 시골 살림에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털어 거기 갖다 바치는 바람에 그랬지. 모두 유기환이 꿰매 빠져 투자를 했는디. 거기사 말이사 바로 해야 한다고 다 꿰매었다 할 수는 없어. 읍내 종합병원 군내에 살던 이면 모두 바라던 일이고 세워놓기만 하면 서울, 광주, 여수, 순천으로 가던 아픈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 건 당연한 이치였은 게. 그렇게 되면 병원 마당 쓰는 소소한 일자리부터 운전이니 매점이니 놀고 있는 자식놈 거기다 꽂아줄 수 있겠다 싶었던 사람도 있었지. 실제로 처음엔 덕본 사람도 여럿 있고. 근데 병원 세워 환자 받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빈 깡통이 돼 나자빠져 불었자는가. 서울에 있던 자석도 살림까지 다 팔았어도 원자 폭탄 맞은 것 마냥 구멍이 난 적자를 못 메우고 손을 들고 만 것이지. 아, 선생, 일본은 가보셨는가?
그 히로시마 말이요. 나 17살 나던 해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갖고 이 일본이 망했자는가. 내가 그래서 거길 꼭 가보고 잡았는디 결국 못 가보고 말았구만. 히로시마에 시방도 원자폭탄 맞은 구멍이 있을란가? 구멍은 없고 폭탄 맞은 자리라는 비석만 서 있죠. 옛일을 잊지 말자고 흔적을 약간 남겨놓기는 했지만 지금은 서울이나 광주하고 다를 거 별로 없는 그냥 도시이던걸요. 그런 게 자네는 일본 히로시마도 가봤구만. 허기사이 글 짓는 선생인 게 많이 돌아댕겨야지. 무슨 글을 짓는가? 이야기? 신문 기자인가? 멋쩍어진 나는 뒤늦게 명함을 꺼내 노인 앞에 내놓았다. 명함을 받아든 노인이 개슴츠레 뜬 눈으로 글자를 읽으려고 애썼다. 저는 아리랑이라는 잡지사에서 일합니다. 한 철에 한 권씩 두툼하게 만드는 잡지죠. 그런데 어르신, 유씨 부잣집이 병원을 지었다가 손든 게 언제적 일입니까? 20년은 안 됐고 한 15년 됐는가? 넘 일이라 그새 감감하구만. 병원은 왜 안 됐는데요? 큰 병든 환자는 시골에 새로 생긴 병원을 못 믿어서 여전히 광주나 서울 큰 병원으로 가고, 작은 병 난 환자는 예전에 다니던 읍내 개인 병원으로 가서 그렇다고 했지만 결국 운이 안 따른 거지. 거기다 유기환이가 첩살림을 오래 해왔는디 조강지쳐 죽이고 난 다음에 병원 만들어 첩실이 본자리 차지해 병원 살림한다는 말이 도는 바람에 시골 옆에 애들이 등을 돌렸다는 말도 있었고, 다는 모르지만 그 정도 소문이면 망할 만하다 했지. 우리 집 마누라면 해도 버스 타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그 병원 정냄이 없다고 한사코 안 가고 싶어 했은 게. 그럼 그 병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렵에 큰 회사가 인수해서 간판도 안 바꾸고 잘 써먹고 있어. 그때보다 훨씬 커졌는데도 시방은 입원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더만. 홍인병원이 뼈 아픈 걸 잘 본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나서 이웃 보성이며 화순에서도 온다는데 뭐. 제주서 배 타고도 오고. 유기환이가 죽 써서 개중꼴이지. 나는 유기환이 병원 땜시 손해본 거는 일전어치도 없는디 읍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놈의 홍인병원을 보면 요새도 가심이 도깨 뛴단게. 아까워서. 병원을 시작했던 유가집을 왜 정원집이라고 부른 겁니까? 병원을 시작했던 유기환이 붙인 호가 정원이어서 그리 부르게 된 것이요. 그냥 반도 앵간하셨지. 팔도를 젓고 다녔다고 했은 게. 읍내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작은 집이 있다고 했고 1년에 10달은 나가 살았을 것인디 여순 사건 때도 하필이면 순천 작은 집에 있었던 거라. 인공 쪽 사람들한테 모질게 당함시롱 돌아갔지. 적진 일이 많았던 것이여. 일제 때 관을 업고 쌀장시를 했다면 알만하지 않은가. 작게나 있간디. 이금방 쌀은 전부 그 양반이 실어낸다고 했어. 그랬군요. 그런데 병원집 식구는 어떻게 됐는데요? 금당에 있던 집, 근동에 있던 많은 땅들 죄 팔아먹고 전실 자식들은 서울에서 흐지부지, 첩이었다가 후실이 된 집 자식들은 광주에서 흐지부지 산다고만 들었어. 자식이나 저것간디. 유기환이가 30 넘어 늦장가를 갔는디 그거 보충하려고 그랬던가. 양쪽 합쳐 7이나 됐어. 유기환이 큰아들 이름이 태준인디 그놈 처맨 참 야착했지. 서울 법대 들어갔다고 삼동네가 다 떠들썩했은 게. 그게 지혜비가 병원 세우기 시작할 무렵이었어. 헌디 조상덕이 모자랐던가. 이쪽 저쪽 새끼들이 모두 다 뒷소식이 없어. 맞이었던 본실 고명딸도 공부 잘해 의사가 됐는디 지가 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뭐 다른 나라로 아주 가버렸다고 하고, 셋째는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다 나왔고,
막둥이 아들은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지 손으로 지 목 달아맸다지. 법대 갔던 태준이만 뭔 회사에 취직해 그냥저냥 산다고 하더구먼. 후처 자식들도 그저 그렇다고 하고 소문이 그래. 지금은 금당병원 집이 종적이 없은 게 집을 낱낱이 헐어갖고 목재까지 팔아먹고 짜는가. 뭐 남자 짓는 뒤로 팔렸다든가. 집이 원체 좋았은 게. 병원 세운 양반이 의사였습니까? 그랑기 병원을 세우고 싶었겠지. 원래 광주서 병원을 했는디 대학병원 빼놓고는 광주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짜했어. 돈을 갈퀴로 긁는다고 했거든. 그냥 그 병원만 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인디 욕심 부리다가 쪽박 찼다고들 했지. 유기환이 어머님이 망령 치매 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한두 차례 이요그 정구장 나와 아들 기다리던 이야기는 근동 사람이라면 다 알아. 눈같이 허연 머리를 곱게 쪽지고 여름이면 흰 모시옷 입고 겨울이면 솜든 두루매기 차려입고 하이하니 얼마나 고운 노인네였는지 몰라. 유기환이가 그 성차는 노인네를 너른 집에 평생 혼자 기시게 두었지 않은가. 지 부친같이 본실 두고 후실 두고 또 읍내에다 병원 벌려 갈고 다니느라 바쁜 통에 노인네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않은가. 그 바람에 유기환이 옳게 욕먹었지. 유기환이는 달아실 백중이 할매, 아까 근동 의사 노릇했다던 할매가 그 할매인디. 여하튼지 그 할매만 믿고 냅두고 있다가 어머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시. 실상 그 대목에선 나도 할 말이 없긴 해. 그 양반 나오실 때 못 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그때는 못 뵀단 말이시. 잊어먹지도 않어. 입춘날에 땡볕이 오살나기 뜨겁던 날이었는데 틀림없이 요 앞에서 차를 타셨을 것인데 그랬은 게 종적이 없지. 걸어만 가셨으면 노인네 걸음으로 걸어봐야 면이나 된다고. 왜 못 찾았겠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봤을 것이고 대구로든 이리로든 모셔다 드렸을 건디. 찾다 못된 놈들이 소문 듣고 종 주고 있다가 유기환이한테 돈 뜯으려고 노인을 잡아갔는가 보다 했단 게. 요새 텔레비 보면 흔하더만. 유괴인가 납치인가. 여하튼지 그 어른 생각나면 아직도 짠해. 유기환이 생각하면 받은 것도 없이 천불나고. 욕 많이 묵은 걸로 오래 산다면 유기환이는 1000살가정 살 것이여. 지금은 풍을 맞아서 아직 덜 늙은 각시가 벌어주는 걸로 연명하고 있다든가. 뭔 학원을 한다든가. 그 후실이 원래 학교 선생이었다고 했거든. 목이 탄 듯 노인은 한 달락씩의 말이 끝날 때마다 소주를 들이켠다. 내가 노인의 잔을 채우는데 주막 주인이 국밥 2그릇을 말아들고 나왔다. 고기가 듬뿍 얹힌 푸짐한 뚝배기에서 더운 김이 풀풀 피어났다. 양쪽에 국밥을 놔두고 들어가겠거니 했던 주막 주인은 당연한 듯이 2사람 모서리에다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는다. 그리고 운대상회 노인의 술잔을 들어서 비우고 술을 채워놓더니 이야기판으로 끼어들었다. 국밥 뜸시롱 들은 게 뱅원집 어쩌고 하등마. 시방 그 말을 왜 한다요? 이 젊은 양반이 누구시간디? 글 쓰고 사진 찍는 선생이시라는구만. 아리랑이라고 책 만드는 회사서 일하신다네. 달아실 가는 길을 묻기에 얘기가 나와서 나온 김에 막 떠들고 있네. 한참 전부터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 왜 이런다냐 했더마. 한 몇 년 유기환이 씹을 일이 없어서 그랬던 모양이라. 동강댁 생각나지? 정원집 노인. 그 어른 말을 하던 중이네. 오메 어째 생각이 안 나겠소. 나오셨냐고 인사드리면 당신 손에 쥐고 가시던 명주수건 풀어서 사탕 하나씩 건네주셨는디. 그것이 어저께 내가 사드린 사탕인 것도 잊어버리시곤 당신 아들이 사다 주었다고 자랑하시는 걸 보면 내 억장이 무너졌지. 그 어른 대신
집세기 삼시랑을 관에 넣어 장사 치를 때 제일 많이 운 사람이 아마 나였을 것이오. 아이고, 소주 한 잔에 눈물이 날라고 한다. 내 그 어른 아직 정정하실 때 이 주막 시작해갖고 70살이 내일 모레 아니오. 젊은 양반, 오늘 술 쪼깐 사셔야 쓰겄소. 판이 뜻밖에도 커지고 있지만 목적지에 닿은 마당이었다.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으로 취재원 앞에 마주 앉았을 때와 같은 기분이다. 이미 녹음기도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리랑 창립 멤버가 되면서부터 만난 취재원이 못해도 100명은 될 터이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두 노인을 상대로 추임새를 넣기 시작한다.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새에 두 노인에게서 유태준네와 이유리네의 가족사가 시간이 뒤엉킨 채 들쭉날쭉 흘러나왔다.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는 사이에 목수였던 유리의 외할아버지 장목수가 죽는다. 장목수의 딸 장진복이 벙어리산의 이상출한테 시집을 간다. 장진복이 죽는다. 그의 딸 이연이가 나이 18배 읍내 여고를 다니다 못된 놈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말라서 죽는다. 딸 자식을 잃은 이연이의 아버지가 그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백중이라는 이름의 장목수 댁이 죽는다. 그는 유리의 할머니이고 유리는 혼자 남았다. 1시간이 지나고 다시 1시간이 지나는 동안 두 집안은 누군가 풀어 묻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두 노인은 머지않은 날에 다라실에 남은 유리의 집도 쓰러질 걸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만난 어떤 취재원들보다 취재가 쉬웠다. 그들에겐 남 이야기라 하기 쉬웠던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 남이 벌인 싸움판 구경은 수저를 들고서라도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사였다. 하지만 어쩌자고 유리 집안의 내력을 세세히 캐고 들었던 것일까. 금당마을 안길을 따라 다라실로 올라가면서 곱씹어 본다. 결국 유태준을 의식했던 것이다. 이유리 앞에서 폭군처럼 군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내. 그가 절절히 맺힌 게 많은 사내임을 알고 나니 취기만큼이나 머리가 무겁다. 그와 유리가 같은 응어리에 묶여 있는 것 같지 않은가. 흘러온 시간이 발휘할 망각의 힘을 믿어왔는데 유태준과 이유리의 내력을 듣고 나니 의심스럽다. 금당은 평지에 넓게 포진한 동네였다. 듬성듬성한 집들은 거의 평지에 앉혀져 있었고 돌이나 벽돌로 둘러진 담장 위로는 과실나무들이 솟아올랐다. 보랏빛 수국이나 붉고 흰 접시꽃이 고개를 내민 집도 있고 집들 세세에는 밭들이 넓다. 주막에서 노인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쉽게 알아볼 수 있겠거니 싶었던 유태준네 집터가 어디였는지도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마을은 금세 지나갔다. 들판이 나타났다. 모내기를 마친 지 얼마 안 됐는지 어린 모들이 고개를 내민 문혼에 연두빛 개구리밥이 융단처럼 덮여 있었다. 길이 가팔라진다 싶을 즈음 제 방이 보이더니 물이 찰랑찰랑한 저수지가 나타났다. 저수지라기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작은 댐 같다. 원래 있던 저수지를 키운 듯했다. 저수지 저편에 수문이 있었고 그 너머에 풍덕이라는 동네에서 뻗어 올라온다던 길이 구불구불하게 산에 걸쳐져 있다. 저수지 끝부분 느티나무 밑이었다. 아름드리는 아니지만 높이가 20m도 넘겠다 싶은 느티나무는 넓은 그늘을 들이운 채 저수지를 바라보고선 한편으로 다라실로 올라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느티나무 옆으로 차량 2대가 비키기엔 조심스럽겠다 싶은 길이 산속으로 났다. 위로 뻗은 길은 경사가 제법 심하다. 100m쯤 올라갔을까? 갑자기 눈앞이 후원해졌다.
숲 사이에 들어앉아 분지처럼 베는 계단 형태의 터였다. 사방이 온통 희고 붉은 꽃밭이다. 모란과 작약이 야생화 군락처럼 억세게 꽃을 피워대고 있었다. 꽃들 사이로 듬성듬성 감나무 몇 그루와 모과나무와 활짝 핀 꽃을 주렁주렁 매단 석류나무와 가지를 쭉쭉 늘어뜨린 느릅나무가 서 있었다. 내려다 보이는 맨 아랫부분에는 꽃이 진 벚나무 세 그루가 집을 떠받치듯 올려다보고 있다. 사이사이 벌통들이 놓였다. 유리의 집을 보살피는 노인의 거실터였다. 한 채 둥그마니 있을 줄 알았던 집은 세 동이다. 남서향으로 어슷하게 앉은 맨 아래채 건물에 못 미쳐 유리의 감색 벤이 서 있었다. 몇 년을 보아온 작업만 울컥 치미는 반가움에 헛웃음을 터뜨리고는 벤 뒤에다 차를 세운다. 들리는 거라곤 새소리뿐인 산속에 차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면 내다볼 법도 한데 인기척이라곤 없다. 찔레꽃이 만발한 길을 20여 미터쯤 걸어 맨 아래채 건물 뒤를 지나 유리의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축대에 올라앉은 마당가 화단에도 꽃 천지다. 수수꽃다리, 접시꽃, 백일홍, 나리꽃, 옥잠화, 천남성, 도라지꽃. 이유리! 유리씨! 유리야! 나오는 사람도 없고 대답도 들리지 않는다. 숲으로 들어갔나. 집 뒤쪽으로 돌아가니 뒤란이라기엔 너무 넓은 계단식의 터가 나타났다. 모닥모닥 보리와 완두콩이 익어가고 군데군데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맨 위쪽 숲과 밭의 경계 지점에 커다란 매실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집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닭 쫓던 개처럼 할 일 없이 지붕을 올려다본다. 언뜻 낡은 방갈로를 연상시키는 유리의 집 지붕들에는 일정하게 켠 판자 조각이 기와처럼 덮였다. 본체인 듯한 가운데 건물은 6칸으로 산속에 오래된 집치고는 규모가 있다. 아래채인 듯한 건물은 본체보다 1미터쯤 낮은 마당에서 동남향으로 앉았다. 정자마루 양쪽에 방 한 칸씩을 거느렸는데 방 앞의 마루가 건물 크기에 비해 넓다. 더불어 처마도 앞으로 쭉 뻗었다. 그 곁 화단과의 사이에 선 구조물이 칡가는 모양인데 문이 반듯하게 염해져 있다. 오래도록 근동에 의사 노릇을 하던 백중이 할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끌었던 집이라더니 그럴 법하다. 아래마당 오른쪽의 남서양 건물은 세단의 돌층계 높이에 앉아 있는데 벽 아랫부분에 듬성듬성 통풍구가 나 있는 걸로 보아 반갑지는 않다. 그 건물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슬며시 당겨본다. 쉽게 열렸다. 건너편 벽 덧창이 밖으로 열려있는 그곳은 목재창고였다. 목재들이 우물정자 형태로 잔뜩 쌓여있다. 입구 왼쪽에 오래 묵은 작업대와 공구들도 그런대로 갖춰졌다. 언제 어디서 이만큼 실어다 놓았을까? 아예 여기서 살 작정인가? 중얼거리다 말고 뭔가에 치받쳐 창고를 나와 차로 간다. 싣고 온 짐을 들어다 안채 마루에 쌓고는 소주 한 병을 집어내 마개를 비트는데 닫힌 방문의 문살이 그제야 눈에 띄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른 듯이 말끔한 문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눈에 익었다. 꽃살문 아닌가. 그러고 보니 온 집안에 달린 문들이 앞문, 뒷문 할 것 없이 부엌만 빼고는 죄다 꽃살문이다. 산속에 허우룩하니 놓인 집에 꽃살문들. 호화판으로 사위어가는 텅 빈 집에서 술 만나게 생긴 오후가 앞에 펼쳐져 있었다. 주막에서 담아온 노인들 목소리 녹음을 한참 되감아 켜 볼륨을 높여놓고 술병을 들고 마당가로 나선다. 동강댁이라 불리던 주막주의 목소리가
화단까지 따라 나온다. 나는 연이염에 진북인가 하는 여자를 못 봤지만 금당 옆에 애들 말 들은 게 뭔 독풀을 씹었다고 한 것 같은디요. 그 백중이 할매가 동네 의사 아니었소. 그 집은 병원이었고. 꽃도 그렇게 많았을까. 봄부터 가실까지 거그는 꽃대골이었단 게. 그래서 근동 사람들은 특히나 아낙네들은 쌀 한두 박씩 이고 숱하게 다라실 찾아댕겼지. 뭔 약이던가 곡식 한두 박이면 됐단 게. 곡식이 없으면 꼬살이나 고비, 취 같은 놈을 한 수쿠리로도 되었고 더덕이나 돌갓, 엉겅쿠뿌랭이 들고 찾아다닌 아낙네들도 있었은 게라. 나도 그 백중이 할매가 져준 환약 몇 번 얻어먹고 가슴에 핀지 화병인지가 안 나서 불었소. 술 안 마시곤 잠이 안 오등만 그 약 먹고 난 다음에는 신통하게 잘 자게 되고 지랄하고 싶던 마음도 가라앉아서 참말 영하다 생각했지. 그래갖고 내가 약 좀 더 달라고 다라실로 또 갔는디 백중이 할매가 더는 안 죽지다. 마음병을 약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세상 못 산다고 함시롱. 자네 비행은 다 나서 쓴 게 하고 잡은 거 애인간하면 하면서 살수 그러시면서요. 그때 그 집 구석구석에 몰린 풀들이 얼마나 많았다고라. 위아래채 창고까지 처마 밑을 빙 둘러서 줄줄이 대롱대롱 매달아 놨었지. 그래서 나는 진북이가 독풀 먹고 죽었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고 생각했지. 약이 되는 풀을 아는 어매 밑에서 살았으니 독이 되는 풀도 알았겠다 싶어서 말이오. 아이, 이 순에 빠진 산천에 묵고 죽을 독풀이 어딨다고 독풀을 들먹인단가? 엄마, 독새랑 살무새가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도 드글드글했는데 독풀이라고 없을랍죠? 운대상회 노인에 따르면 40살에 세상을 떠난 유리의 어머니 장진복은 독사에 몰려가셨고 주막 주인에 따르면 독풀을 씹고 스스로 세상을 접었다는 결론이 났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며 산 두 사람인데도 그들의 말은 매사가 그런 식으로 약간씩 달랐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그나저나 이 여자는 차를 둔 채 어디로 갔기에 기척이 없을까? 독풀과 독사가 드글드글할 산으로 올라간 게 틀림없는데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만 자고 일어나요. 방 밖에서 유리가 나오라고 보챈다. 잠은 벌써 깼다. 좀 전에 울린 핸드폰 자명종 소리로 보면 이제 겨우 7시인데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히 드리워졌다. 문살꽃 그림자가 노을처럼 흔들린다. 삼면에 문이 달린 방은 간밤 술김에 느꼈던 넓이보다 넓다. 뒷문을 열면 뒤란과 숲으로 이어진다. 어제 해질녘에야 돌아온 유리한테 집에 달린 꽃살문들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라고 했다. 내가 우리 엄마 발상을 훔쳐서 상 받아 먹었잖아. 알아봤겠지만 저 꽃들이 전부 양귀비 문양이거든. 보통 절이나 궁궐에서 쓰는 꽃으로는 차마 치장을 못하고 양귀비를 새겼을 거라는 건 내가 나이 든 뒤에 짐작한 거야. 산골짜기 낡은 집에 꽃살문 좀 이상하기는 하지. 어릴 때는 방망이 달린 꽃살문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좀 커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엄마 취미가 별났나 보다고 여기게 됐지 뭐. 시영씨 얼른 일어나요. 밥 차려놨단 말이야. 밖에서 소리로만 볶을 뿐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간밤에 자리끼랍시고 생수통을 들여주고 내일 아침에 보자며 나갈 때도 민박집 아줌마 같았다. 유리가 두 방 가운데 난 마루를 닦아내다가 돌아보더니 잘 잤냐며 환히 웃는다. 헐렁하고 쭈글쭈글한 청바지에 보풀하기가 잔뜩 긴 줄무늬 셔츠를 걸쳤는데 위아래 옷 할 것 없이 얼룩투성이다. 한 달 남짓한 새에 농사꾼처럼 검붉게 그을린 얼굴은 어젯밤에 실컷 보았음에도 영 낯설다. 뻐국인지 소쩍센지 밤새 울어대는 통에 잘 못 잤어. 회사도 땡땡이 치고 놀러온 사람한테 왜 새벽부터 일어나라고 성화해요. 얼굴 보자마자
생일 축하한다는 말부터 하려 했는데 늘 그렇듯이 딴소리 먼저 하고 있다. 1시간 전부터 깨우려다 참아줬더니 옴살이시네. 그러게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요. 술 마실 때 얼마나 무식해 배는지 알아요? 그럼 이런 산속에서 밤새 술도 안 마시고 뭐해? 네가 내 품에 안겨주는 것도 아니잖냐고 삼켜버린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눈을 흘기고는 걸레를 챙겨 마루를 내려간다. 어제 저녁에 잠깐 봤던 영종 노인과 그의 아내인 듯한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그들은 유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금당으로 내려가 산다고 어제 들었다. 아재는 어제 뵙고 시영씨 아주머니께 인사드리세요. 아줌, 최시영이라고 제 동무예요. 말씀드린 적 있죠? 영종 아재는 도통 말이 없는 노인인 듯했다. 어제 해질녘에도 내가 인사를 하자 그의 아내는 약간 수줍은 듯한 표정이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인사를 하는 나를 반겼다. 우리 야가 동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고등학교 마치고는 처음인디 참말로 반갑소. 내가 어찌게나 반가웠는지 새벽부터 이구지구 올라와 밥상을 안 차렸소. 나를 반겨 밥상을 차렸다고는 하지만 생일상이었다. 붉은 팥이 섞인 밥과 바지락 알갱이가 동동 뜬 미역국이 올라있지 않은가. 노인들은 유리 생일을 챙기러 새벽부터 올라왔던 것이다. 나도 어제 꼭두새벽에 집에서 나설 때는 가는 길에 케이크라도 사리라고 생각했다. 순천 닿을 때까지 케이크를 사기에는 이른 시각이었다. 나머지 길에서는 케이크는커녕 팥빵 한 개 살만한 곳을 못 봤다. 그러고는 술 마시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지금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머님. 그리고 유리씨, 생일 축하해요. 생일 선물은 빚으로 남겨놓을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긴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나도 내 생일인 걸 조금 전에 알았는데 뭐. 어쨌든 아주 고맙소. 얼른 드시오. 아줌이랑 아재도요. 유리의 사투리 구사가 하도 천연덕스러워 말문이 막히는데 노부부는 당연한 듯이 식사를 시작했다. 여러 가지 풀잎이 섞인 나물을 집어먹자 쌉싸름한 게 입맛이 돋았다. 화성에서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전에는 주로 잠을 자거나 비실거리는 유리도 여기서는 낯선 섬마을 원주민 안악처럼 아침부터 생기가 넘친다. 노인들은 밥을 먹고 금당으로 내려가 이웃집에 마늘을 캘 예정이라고 했다. 그들 시간으로는 이미 늦은 아침인 것이다. 식사를 마친 부부가 저녁에 들르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오토바이의 앞뒤로 올라앉아 산을 내려갔다. 서둘러 설거지를 마친 유리가 마루 한쪽에 놓였던 보퉁이를 나한테 건네주며 희죽 웃었다. 오늘 나랑 놀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재한테 인혁 입을 옷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 다 좋은데 유리씨, 나하고 있을 때는 보통 언어로 해줄 테야. 내가 정신이 없거든. 내 본색이 싫다 그거네. 알았어. 옷이나 갈아입고 나와요. 금세라도 삭을 것 같은 바지였지만 깨끗한 데다 품이 대충 맞다. 모자에서는 땀내며 곰팡내가 풀풀 났다. 옷을 갈아입고 나섰더니 그새 책 넓은 모자까지 뒤집어 쓴 유리가 목재창고에서 나오는 중이다. 휴대용 전동 톱이 들었을 눈에 익은 가방을 메었고 낡은 수건으로 감싼 낫도 두 자루 들었다. 창고 앞에는 내가 매야 하는 듯한 큼지막한 가방이 또 한 개 놓였다. 대체 뭘 하자고 아침부터 이렇게 요란해? 소풍 가자고. 그 가방에는 우리 먹고 마실 거 담겨 있으니까 무겁겠지만 잘 챙겨요. 물론 누구 좋아하는 소주도 들었으니 걱정 마요. 그럼 출발. 완전히 제멋대로다. 집을 벗어난 유리가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다지 가파르지는 않지만 잡목이 워낙 우거져 길이 사라지지 않은 게 신기할 지경이다. 오솔길 주변에 군데군데 산딸기가 익어갔다. 낫으로 쳐낸 듯한 장가지들이
길 양쪽 나뭇가지 위에 널렸다. 한 50m쯤이나 올랐을까 종알대며 앞서가던 유리가 멈춰서더니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다. 주변을 공터로 거느린 풍성한 살구나무 앞이었다. 조랑조랑 매달려 익어가는 살구들이 그야말로 살구빛이다. 나무 둘레에는 노랗고 붉은 나리꽃들이 띠를 두른 듯이 피었다. 통나무로 만든 벤치까지 있는 걸 보니 불어 가꾸는 공간인 듯했다. 유리가 내 등에서 가방을 내리더니 안에서 소주병과 종이컵을 꺼내 나무 앞으로 갔다. 내가 살구 한 개를 따 깨물고 신맛에 치를 떠는 동안 유리가 술을 따라 나무 밑동에 놓고는 물러났다. 큰할머니, 이 술은 제 동무가 오면서 사온 거예요. 저기 벌주막에 서 있는 남자가 제 동무인데요. 저를 많이 도와줘요. 한번 길 텄으니 앞으로 가끔 올 게 뻔하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은 저 사람하고 꽃나무 베러 가요. 저 오늘은 심심하지 않을 것 같죠?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유리씨. 지금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야? 우리 큰할머니, 이 나무 밑에 할머니가 계시거든. 근동에서 백중이 할매라 불렸던 유리 할머니가 당신 가족들을 줄줄이 평토장을 했더라던 어제 주막집 여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무 밑이라고 하지 않는가? 당신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아니, 우리 할머니는 조금 전에 산으로 들어서기 직전에 뵌 동백나무 아래에 계셔. 이제 올라가요. 가면서 이야기해줄게. 간밤의 술기운이 덜 거친 상태인데다 여자가 갓신 내린 무당처럼 구는 바람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산에 올라가는 대신 여기 누워 잠이나 잤으면 싶은데 유리는 다시 행장을 짊어지고는 앞장을 선다. 시영씨 힘들지? 조금 더 올라가서 쉬기로 해. 나무 밑이 무덤들이 된 사연이나 말해봐요. 내가 말한 적 있나? 연이라는 이름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닌 연분홍빛 연꽃에서 피어난 선녀 같았어. 언니는 나 초등학교 1학년 가을에 앓다가 떠났어. 우리 할머니랑 아버지가 뒤란 비탈을 깊이 파고 관에 넣은 언니를 묻었어. 언니 위에다가 그때 언니 키만한 매실나무를 심으셨고 그러곤 나한테 그 나무 밑을 꾹꾹 밟으라고 하셨다. 네 성 좋은 세상 가게 산신령님한테 빌어라 하시면서 그게 30해 전쯤에 10월 말이었거든. 그 언니 나무가 지금 얼마나 큰데 어제 시영씨 봤지? 이른 봄이면 꽃이 얼마나 화사하게 피는지 보면 눈물 나요. 어제 주막에서 이 집에 맺힌 사연들을 2시간이나 주워 들으면서 녹음까지 해두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제 입으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자. 아니, 말을 하나 안 하나 보자는 심사였다. 지금까지 제 식구들이며 집에 얽힌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던 게 서운함을 지나쳐 분할 지경이었다. 저한테 내가 뭐였나 싶거니와 나는 대체 여자의 뭘 보고 살았던가 싶어 화가 났다. 선녀처럼 어여뻤다는 연희. 그는 읍내 여구를 다니다가 읍내에서 유명자 했던 깡패들한테 윤관을 당했다. 연희가 당한 그 일이 아랫마을까지 알려지게 된 건 그 일 이후 그가 굶어 죽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자진을 결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한수저의 마음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을 닫은 채 2달 만에 세상을 등짐으로써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근동 사람들 가슴에 새겨놓았던 듯했다. 덕분에 나는 이연희를 그렇게 만든 중심 인물이 누군지까지 알게 되었다. 연꽃처럼 피어나던 18살짜리를 짓밟은 당시의 깡패 두목은 현재 거의 재벌 수준에 이르러 있다던가. 매실나무를 언니 나무라고 불러? 그렇게 불러. 엄마 나무도 있잖아. 아래 마당에 석류나무 있었지? 엄마는 그 밑에 묻혔어. 엄마 묻을 때도 내가 밟았대요. 신이 나서 콩콩 뛰면서.
등달어라 등달어라 영사초롱 이어로 노래까지 부르면서 우리 집에 오던 아주머니들한테 배운 노래였나 봐. 등달고 불밝히라는 노래. 뒷부분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 시리렁의 둥당실 등달어라 그런 식이었는데. 아랫마당 왼쪽에 커다란 석류나무가 빨간 꽃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 게 생각난다. 어제부터 아무 생각 없이 봤던 나무가 유리 엄마 나무로 등불을 켜듯 존재 증명을 해왔다. 그 석류 먹을 때마다 엄마 깨물어 먹는 것 같아서 웃음나다 눈물나다 그래. 하필이면 씨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할 과실수들을 심었을까 싶어 할머니를 원망도 하지. 지금은 한 그루씩 뿐이지만 원래 매실이랑 석류도 여러 그루씩 있었거든. 그것들은 다 베어내셨어. 그런데 또 그것도 이해가 되기는 해. 언젠가는 여기가 빌 걸 아시고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을 만큼만 남겨두신 것 같거든. 그나마 약으로 났을 과실들이 필요해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면 집을 아껴줄 거 아니야. 이른봄 고사리부터 시작해 늦가을 피마자 열매까지 우리 집에 속한 것들을 따라오는 할머니들은 마루에 걸레질이라도 해주시니까 풀도 매주고. 사설하는 무당처럼 하염없이 종알대며 걷던 유리가 잠깐 쉬자며 길을 벗어났다. 아카시아 꽃이 환하게 핀 숲이었다.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에 내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고인돌인 듯했다. 바위 밑에다 톱가방과 낫을 놓은 유리가 바위에 엉겨붙더니 쉽사리 올라서서 약 올리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올라와 봐요. 여기서는 산 아래가 훤히 보여. 손 잡아줄까? 됐네 이 사람아. 바위는 발 디딜 턱이 있어 오르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자그만 방 한 칸은 됨직한 평평한 바위다. 바위에 드리워진 아카시아 꽃가지를 잡아넣으려 입술로 꽃을 따먹고 있는 유리는 흡사 야생에 방목한 염소 같다. 내가 어린 날 살았던 은평구도 거의 시골이었다. 아카시아도 흔했다. 그 아카시아 잎으로 가위바위보 놀이는 했지만 꽃을 먹어본 기억은 없다. 그나마 그 시절 이후에는 자연을 놀이터 삼아 놀아보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세수만 하고 나서도 단숨에 도회적인 여자로 변하는 유리가 원시적으로 때로는 야만적이다 싶게 자연에 동화되는 모습이 아직도 낯설다. 유리만큼 삽시간에 극단을 오가는 여자를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때문에 나한테 다른 여자들은 전부 밋밋했다. 그거 맛있어? 향기롭지만 맛은 써. 한번 맛볼래요? 난 싫으니까 당신이나 많이 먹어. 유리가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며 바위에 앉았다.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카시아 나무가지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푸르다. 내려다 보이는 들판이며 산, 그 푸른 빛깔 사이에 실처럼 드리워진 붉은 길에는 차 한 대도 안 보이고 사람 그림자도 없다. 천지에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다. 유리가 통째로 물을 마시고는 물병을 건네준다. 그래서 하던 이야기 계속해봐. 할머니 나무가 있댔으니 할아버지, 아버지 나무도 있겠네? 아버지 나무는 아래 마당 엄마 나무 반대편에 있는 느릅나무야. 가을에 언니 묻고 난 그 겨울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무는 이듬해 봄에 할머니가 심으셨어. 그때는 내가 못 밟았어. 아버지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기만 했지. 난 아버지를 참 좋아했거든. 언니가 떠난 실감을 그때 했던 것도 같아. 그리고 할머니가 날 위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그 봄에 알았고 엄마, 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 눈물 나거든 나무 안고 울어라 그러셨거든. 할아버지 나무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다라실 저수지에서 진입로로 돌아설 때 왼쪽에 있는 느티나무야. 그 나무를 돌아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할머니 나무는 21살 봄에 내가 마침내 고아가 됐잖아. 금세 눈물이 차올라
벌개진 눈으로 제 가슴을 다독이며 웃다가 물을 마신다. 크지도 않은 몸 켜켜에 참 많이도 담았다. 유리를 외면하고 나도 물을 더 마신다. 지금은 빈집들을 다 허물어버렸지만 그땐 이웃이 몇 집 있었어. 그분들 도움받아 할머니 장례를 치렀어. 할머니 나무는 내가 순천에서 사다 심었어. 이른 봄이면 흰 꽃이 펴. 흰 동백도 있어? 희귀할 정도는 아닌데 못 봤나 보네. 2월 말부터 한 달가량 피니까 내년에 와서 구경해. 우리가 보통 아는 동백은 붉잖아.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로 상징화된 그 붉은 마음을 나타내려면 붉은 동백이 더 어울리지 않나? 유리신 왜 흰 동백을 심었는데? 내 할머니를 남다르게 치장하고 싶어서였나 보지 뭐. 상대적으로 흔치 않은 특별한 나한테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할머니가 근동 사람들한테도 그런 존재이셨다는 믿음이 있었고 온통 귀신들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술 생각나네. 나한테는 귀신들 아니셔. 암튼 술은 이따 일 끝나고 마셔. 낯질해야 하는데. 설마 내가 일하는 걸 지켜만 보지는 못할 테고 취해 낯질하다가는 큰일 나지. 시영씨 낯질해봤어? 학교 다닐 때 농활 가서 해봤지. 한 잔씩만 마시자. 아까 큰할머니 나무 밑에서 따르고 남은 술병을 꺼내더니 눈을 흘긴다. 몇 모금 들이켜고 건네줬더니 입만 대고는 내려놓는다. 원래 소주 3잔 정도면 자는 여자다. 이 산속에서 혼자 무섭지 않아? 무심한 채 내뱉은 내 질문에 유리가 술병을 들고 놀리다 말고 말똥해진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기를 음미하는 것처럼 입맛을 다시다가 고개를 갸웃하는 게 맹문 모르는 계집아이 같다. 그 질문 나한테 처음 한 거 맞아? 여길 처음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외진 줄도 몰랐는데 그럼 몇 번째겠어?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자기 집이 무서운 사람도 있냐고 대답을 한 것 같거든. 여긴 이 산까지 아울러서 내 집이잖아. 무섭지 않아. 이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그냥 집이 되고 나무가 되고 풀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 바람도 되고 햇빛도 되고. 어릴 때는 못 봤던 것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요즘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새록새록해.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오면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 밤에도 안 무서워? 밤에는 주로 일을 하니까 무서운 건 모르겠는데 소쩍새 소리나 바람 소리가 들리거나 하면 옛날 생각이 나. 까맣게 잊었던 장면들이 어찌나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가끔 내 자신한테 놀라. 그래도 무섭지는 않아. 당신이 안 무섭다니 내가 무섭네. 왜? 유리씨 겁 없는 거 이런 데서 혼자 지내는 거 다 여기서 혼자 아프기라도 해봐. 발이라도 접질리게 되면 어떡해. 아니 할 말로 흑심 품고 덤비는 놈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렇게 예뻐요? 뭐요? 지나가던 남자가 흑심 품을 만큼 내가 예쁘냐고. 이렇게 호름한 작업복 입고 까맣게 그을러 있어도? 못된 놈들이 못된 맘 먹으면 그런 거 가리는 줄 알아. 못되지 않은 보통 사내라도 혼자 있는 젊은 여자 보면 땀만 먹기 일쑤라고. 진짜 이 여자 물정 모르네. 이 바보야, 오기 부리는 거야? 쌍꺼풀도 없이 크기만 해서 크게 뜰 때면 얼굴에 눈만 있는 듯이 보이는데 지금도 그렇다.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눈빛. 하여 단 한 번도 대항할 엄두를 내보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시선. 그러는 당신은 왜 한 번도 나한테 딴맘 안 먹은 건데? 명민하고 재능 있는 인간인 줄 알았다. 만들기 바쁘게 소리도 없이 작품 팔아먹는 인간 아닌가. 첫 전시회 때부터 지난번에 전시했던 작품들까지 전시회가 끝나기 바쁘게 정해져 있던 주인들이 와서 가져갔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완전히 천지다. 화가 치밀어 또 술을 마신다. 많이 마시면 안 된다니까.
이따 내려가다 발이라도 삐면 어떡하니? 술 서너 모금 마셨다고 업고 내려가랄까봐 걱정이야. 하시려던 말씀이나 계속 하시죠. 시영 씨가 빈정대니까 좀 징그럽다. 그래서 나 23살 때 당신 만나 지금 37살이야. 그동안 시영 씨는 내 손 한번 잡자고 나선 적 없어. 내가 유리 씨 손 한번 잡은 적이 없다고? 빤히 보는 유리 눈동자가 한참 만에야 깜박 움직인 눈꺼풀에 닫혔다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고 당신이 진짜 유혹했으면 나나마 넘어갔을 거야. 결혼하겠으면 결혼했을지도 몰라. 안 그랬잖아. 근데 다른 남자들도 그래. 내가 밉지는 않게 생겼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그래서 가끔 혹해 나를 탐하기는 해도 정작 진심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남자는 없거든. 나는 나한테 그 새끼라는 게 없는가 보다 여겨.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식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긴 하다. 결혼에 붙여 떠올리는 여자라고는 이유리뿐이지만 언제나 아직은 다른 사내의 여자라는 생각이 작용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다 수긍할 수는 없었다. 제가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막은 어쩌고. 인정을 하기 싫으니 속이 꼬인다. 그리고 정말 걱정할까 봐 말하는 건데 나는 시영 씨가 말하는 못된 놈들한테서 내 몸을 지킬 자신 있어. 으슥한 곳에 빈손으로 다니는 법이 없잖아. 그런 하찮고 못된 놈들은 돈 메고 낯들고 다니는 여자한테는 못 덤비니까. 게다가 난 그에 대한 전과도 있잖아. 두 번째 스승집에서 떨려 나오게 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끌이 연장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 문제는 타인을 향해 휘두른 그 무기가 결국 나를 함께 찌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던 여자는 겁탈당할 상황에서 제 머리맡에 두었던 끌을 무기로 사용했던가 보았다. 유리 씨, 우리 같이 살까? 왜? 왜? 프로포즈 하는데 왜냐고 물으면 그 다음엔 뭐라고 해야 하는 건가? 프로포즈였어? 시영 씨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어쩌고. 특히 윤미나 씨는 그 사람 입사 직후부터 시영 씨만 쳐다보면서 산다던데.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긴 하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해? 그럼 미나 씨만 책임져요. 드물게 순정파던데 내가 감동했잖아. 동그래진 눈이 아무 생각이라곤 없어 보인다. 때때로 너무 단순하게 설마 진심일까 싶은 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짓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여자의 실체가 뭘까 의혹이 들 지경이다. 이유리 씨, 내가 방금 책임이라는 단어 사용한 거 지금 후회하는데 한 번 더 쓰자면 나는 당신을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딴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짙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주변에서 너울거리며 두 사람이 만들어낸 정막 안을 엿보고 다녔다. 유리가 소주병을 입에 댔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내려놓는다. 나는 시영 씨, 절대 병에 걸리거나 사고 같은 거 안 당할 것 같아. 하다못해 접촉사고도 안 당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 다 나를 피해가는 것 같거든. 그런데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 혼자 숲 헤매다가 푹 넘어지면서 숨 끊길 것 같은. 시영 씨랑 이렇게 앉아 놀다가 스르르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길로 그냥 떠날 것 같다는 상상도 해. 그게 심할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왜 내가 아직도 여기 있을까 싶거든. 이런데 결혼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미안한 일이고. 최소한 지금은 아닌 모양이다.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아닐 수도 있을 터이다. 지금은 여태 그랬듯이 이유리 곁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머무르려면 한 걸음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프로포즈 거절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네. 그냥 아직은 결혼하기 싫다
이대로 친구로 살자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나마 미안하다는 말 덧붙이지 않으니 고마울 지경이다. 용서하자, 용서해. 10여 년간 속으로 100번도 넘게 누가렸을 말을 다시 중얼거리고 술병을 빼서 두어 모금 마셨다. 내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마개를 닫은 유리가 가방을 챙기고는 먼저 바위를 내려갔다. 가방을 내려주고 나도 바위 위에서 내려왔다. 유리는 산을 더 오르지는 않고 나무 밑을 꿰고 한참 다니다가 상수리나무 그늘 밑에서 걸음을 멈췄다. 바로 옆에 진홍색 철쭉이 군락을 지어 피어있고 그 주변에 무궁화꽃처럼 보이는 한 무더기의 붉은 꽃들이 안긴 듯이 피었다. 볕바른 등성이었다. 금당 쪽으로 약간 돌아온 지점인지 저 아래 다라실 저수지 제방이 직선으로 내려다 보였다. 여기서 뭘 할 건데? 이 꽃나무들을 베려고. 멀쩡하게 핀 꽃나무를 왜 배? 해마다 이렇게 해. 그렇지 않으면 온 산이 애들한테 점령을 당할 거거든. 철쭉한테? 아님 무궁화꽃한테? 웬 무궁화? 얘들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당신 바보 아니야? 얘들이 양귀비잖아. 나를 한껏 짓이긴 유리가 철쭉 옆에 꽃들을 가리켰다. 내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겼던가 본데 나는 몰랐다. 나무에 새겨진 수천 송이의 양귀비꽃을 보았겠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지 않은가. 우짜란 쑥잎 같은 것을 잔뜩 달고 어울리지 않게 모란만큼이나 큰 꽃송이를 이고 있긴 해도 유난한 구석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솔직히 다른 꽃보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 같지 않다. 어쩐지 산만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실제 양귀비는 유리가 새긴 양귀비들과 닮기는 했으되 훨씬 사나운 인상이다. 우리 할머니가 시집 오시면서 씨앗을 가져다 이 숲에다 심으셨대. 근데 얘들 번식력이 끝내줘. 일정하게 솎아내지 않으면 안 돼. 나는 한 군데서 한 포기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 그럼 내년에 또 이만큼씩 자라. 양귀비 꽃이라니. 만져나 보아야지 하고 손을 뻗었더니 유리가 잠깐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면장갑 한 켤레씩에다 마스크까지 건네준다.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흰 액이 나와. 그걸 말려 뭉치면 생아편이고 정제하면 진짜 아편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맛이나 봐볼까? 취해서 해롱거리다 나랑 나란히 쇠고랑을 차고 싶어? 그렇게 무서운 걸 해마다 이렇게 가꾸고 있어? 소문 안 나나? 옛날에는 소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 게다가 대대적으로 소탕하던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지금은 씨가 마른 줄 알겠지. 평범하고 낮은 시골산에 핀 꽃들에 요새 누가 관심을 두겠어? 소문이 났으면 아마 이 산에 불이 났겠지. 어쨌든 나도 해마다 줄여가고 있어. 이제 얘들을 자를 거야. 마스크 끼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닐장갑 위에 면장갑까지 낀 유리가 가방에서 톱을 꺼내더니 손잡이에 달린 스위치를 눌렀다. 건전지로 움직이는 자그만 톱임에도 조용하던 숲속에 윙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나무들이 솟으라쳤다. 눈에 띄지 않던 새들도 곳곳에서 퍼덕거리며 날아오르는데 유리는 대궁이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한 양귀비 밑동에다 톱날을 가차없이 들이댔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수십 포기의 식물이 주먹만한 꽃을 단 채 툭툭 넘어졌다. 제가 밥 빌어 먹는 소재로 삼은 꽃들을 여지없이 잘라내는 유리는 냉혹해 보인다. 어제까지 여기 와서 마냥 들여다보며 그림을 그렸다지 않았던가. 나무를 향해서도 경배를 하고 수다를 떠는 여자니 꽃들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골란 임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처럼 가혹하다. 정남이가 똑 떨어질 지경이 되어 그만두라고 버럭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외면하는 것으로 참는다. 쉼폭이 남짓한 꽃들을 다 자르고 바위 앞에 꽃 한 송이가 달린 작은 한 포기가 남았을 때야 유리가 돕지를 멈췄다. 엔진을 끄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밀어 올리고 쓰러진 식물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품이 정말이지 딴 사람 같다. 이거 보세요, 아저씨. 나도 얘들한테 좀 미안하기는 해. 그렇게 야차 보듯이 하지 말라고. 나한테서 한 천리 달아나고 싶은 얼굴인 거 알아요? 등에도 눈이 있다는 것처럼 실실 웃으며 책망한 여자가 꽃 대궁을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았다. 또 선글라스를 끼고 톱을 작동시키더니 소 여물 썰듯이 중동을 쳐낸다. 자줏빛 꽃잎들도 마구 잘리면서 진이게졌다. 손가락 마디만큼씩 잘게 부수어져 흰 진액을 흘리는 그것들을 유리가 한 움큼씩 집어 주변에다 내던지기 시작했다. 꽃밭 하나를 몇 분 만에 해체한 유리가 그 자리에 마른 상수리 잎을 긁어다가 덮고는 손을 털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밀어 올리고는 활짝 웃는다.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혔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장소에서 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감 잡았죠? 몇 군데서나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모르는 데서 새로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10대 군데 돼요. 이제부터 다녀보면 알아요. 흰꽃 조팝나무 밑에 흰 양귀비꽃, 노란 나리꽃 사이에 노란 꽃, 그런 식으로 피어 있어. 한 군데서 많이 키우기엔 워낙 눈에 띄는 꽃이라 그렇게 듬성듬성 숨기듯이 키우셨던가 봐. 꽃잎대로 이파리대로 줄기에서 채취한 액은 액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우리 할머니 약재로 쓰였고. 아, 씨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 성분이 없대. 씨를 갈아 찐빵 쪄 먹으면 아주 독특한 맛이 나. 암튼 나는 양귀비를 약재로 쓸 재간이 없으니 채취하지는 않지만 봄이면 그림을 수백 장씩 그려두었다가 도안으로 사용하지. 혹시라도 밖으로 셀까 봐서 사진은 찍지 않아요.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도시락까지 싸온 이유가 뭔가 했더니 두어나절은 걸리는 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은 제가 다 하고 나서 나한테 물을 마시길 권한 유리가 행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10여 년 동안 보고 살았던 여자가 지금 이 여자가 맞는가? 나는 아직 어리둥절하다.